새벽 2시 인천공항 트랜짓 호텔에서 8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253명의 비상착륙 승객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증발한 겁니다. 부모의 비명, 그리고 3분 후 벌어진 일은 32년 경력 승무원조차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2025년 1월, 기록적 폭설로 도쿄행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은퇴를 3개월 앞둔 스위스 승무원 이사벨라는 32년간 수십 번의 비상 상황을 겪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모든 경험이 무용했습니다. 착륙 3분 후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고 새벽 2시엔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절망적인 72시간이 될 뻔했던 그 순간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진심을, 매뉴얼이 아닌 사람을. 그리고 이사벨라는 은퇴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32년간 자신이 찾던 답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 승무원의 마지막 비행이 전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로렌츠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56년을 살았고 그중 32년을 하늘에서 보냈어요. 스위스에어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보았고 뉴욕의 타임스퀘어도 수없이 지나쳤죠. 두바이의 사막 위를 날았고 도쿄의 불빛 속을 헤아릴 수 없이 통과했습니다. 100개국이 넘는 곳을 다녔으니까 제 여권은 도장으로 가득했어요. 2025년 1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취리히 공항 직원 라운지에 들어서는데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맞이했어요.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은퇴를 3개월 앞둔 제 마지막 장거리 비행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료 마리아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사벨라, 32년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처럼 완벽한 승무원은 처음 봤어요. 다들 웃으며 건배를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뭔가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32년 동안 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매뉴얼을 정확히 따랐고 승객들에게 늘 미소 지었으며 긴급 상황에도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저를 보고 기계 같다는 말을 농담처럼 했지만 사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일했어요. 감정 없이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말이죠. 오전 8시 30분, 탑승 시작 전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비행편은 LX912 취리히에서 도쿄 나리타까지 11시간 40분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었어요. 승객은 총 253명이었고 그중 1등석이 12명, 비즈니스석 48명, 이코노미석 193명이었습니다. 기장님이 날씨 브리핑을 했는데 일본 쪽 기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폭설 예보가 있다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로 나가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자. 32년의 경력을 아름답게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며 탑승구 앞에 섰을 때 첫 승객이 들어왔습니다. 1등석 승객 요하임 씨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독일 신사였는데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좌석은 1호입니다. 제가 안내하자 요하임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이 자리에 앉으며 작은 약통을 꺼내는 걸 봤습니다. 심장약인 것 같았어요. 저는 32년 경험으로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이 좋지 않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체크만 했을 뿐이었어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고는 다음 승객을 맞이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는 프랑스 가족이 탑승했어요. 아버지 피에르, 어머니 소피, 그리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루카가 눈에 띄었는데 8살쯤 되어 보이는 활발한 아이였어요. 비행기 창문에 코를 박고 밖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루카, 조용히 해야지. 어머니가 타이르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짓고 지나쳤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랬어요. 보기만 하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253명의 승객이 모두 탑승을 마쳤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고 비상구 위치를 설명했어요. 제 목소리는 32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말이라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입이 움직이는 그런 거였죠. 승객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1시간 40분만 지나면 이 사람들과는 영원히 헤어지겠지. 그리고 3개월 후면 이 일도 끝나는 거야. 오전 10시 정각,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속도가 붙더니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취리히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보였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파란 하늘이 펼쳐졌죠.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행이 안정되고 1시간쯤 지나자 식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1등석부터 차례로 식사를 제공했는데 요하임 씨에게 메뉴를 설명하다가 그분의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봤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요하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긴 비행이라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도쿄에 가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긴장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승객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비행 3시간째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고 기내는 조용했어요. 저는 뒷좌석 갤리에서 동료 승무원 안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안나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32년간 하늘에서만 살았는데 땅에 내려가서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일만 했으니까요. 동료들과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비행 5시간째, 기내식 2번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종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수석 승무원, 조종실로 오세요. 기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앞쪽으로 갔어요. 조종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기장님이 말했어요.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이 방금 폐쇄됐어요. 하네다도 오사카도 모두 폐쇄 상태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2년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제가 물었더니 기장님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인천입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한국.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3명의 승객을 데리고 예정에 없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하죠? 숙소는요? 다음 비행 연결은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이니까요. 32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조종실을 나와 잠시 갤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거든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환승할 때 잠깐 거쳐가는 공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을까? 유럽처럼 체계적일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기내 방송을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목적지 변경에 관한 중요한 공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2년 훈련의 결과였죠. 일본 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해 나리타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저희 항공편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우회 착륙할 예정입니다. 항공사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왜 한국이야? 비자는 어떻게 해? 호텔은 있어? 승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통로를 걸으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곧 상황이 정리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1등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챕터 230 1만 미터, 모든 것이 무너지다. 오후 4시 15분이었습니다. 비행 시작한 지 6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두 번째 식사를 마치고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 뒤쪽에서 서비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프랑스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저는 즉시 앞쪽으로 뛰어갔어요. 1등석이었습니다. 요하임 씨가 좌석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옆 좌석 승객이 그분을 붙잡고 있었지만 몸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제 32년 경험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좌석을 눕혀주세요. 벨트는 풀고요. 저는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요하임 씨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호흡도 거칠었고요. 심장 문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 넣어요. 의사나 간호사 계시면 즉시 1등석으로 와달라고요. 제가 동료 승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명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 가장 먼저 왔어요. 저 의대생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30대 여성이 왔습니다. 간호사예요. 뭐가 필요하세요? 마지막으로 40대 남성이 왔어요. 약사입니다. 약물 관련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의대생이 재빠르게 요하임 씨를 살폈어요. 맥박을 재고 눈을 확인하고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응급처치 필요해요. 아스피린 있나요? 저는 비상의약품 가방을 열어 아스피린을 꺼냈어요. 약사분이 용량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분이 요하임 씨의 셔츠 단추를 풀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세 사람의 움직임이 마치 오래 함께 일한 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인데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32년간 많이 봤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기장님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수석 승무원 조종실로. 저는 상황을 동료에게 맡기고 조종실로 갔습니다. 기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기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장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와 실시간 화상협진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 위에서 병원과 연결된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공중에서 병원과 연결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모니터에는 흰 가운을 입은 한국 의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준영입니다. 환자분 상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나이, 증상, 현재 처치 내용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박 교수님은 침착하게 들으시더니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아스피린 300mg 추가 투여하세요.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 유지하고 혈압을 5분마다 체크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즉시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1등석으로 돌아가 상황을 전달했어요. 한국인 의대생이 눈을 빛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그럼 안심이네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청년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에서 긴급 착륙했을 때였어요. 화산재 때문이었죠. 그때도 기내에 응급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는 데만 4시간이 걸렸어요. 공항 대합실 바닥에서 승객들은 담요도 없이 밤을 새웠고 저희 승무원들은 물 한 병 구하려고 2시간을 줄 서야 했습니다. 그게 유럽이었어요. 선진국이라는 이탈리아였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우리가 착륙하기도 전에 이미 병원과 연결을 해놨다는 겁니다. 1만 미터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협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32년 경험으로도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비행기는 빠르게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하임 씨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인 승무원 3분이 교대로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5분마다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울대병원에 전송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기장님의 기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1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많이 내렸는지 아래가 온통 하얗게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폭설 속 착륙이라니. 32년간 수없이 착륙했지만 그날만큼 조마조마한 적이 없었어요. 요하임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53명의 승객들은 무사히 입국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통로를 걸으며 하나하나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5시 40분,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기체가 흔들렸지만 무사히 착륙했어요. 기내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구나. 우리 모두 살았구나.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뭔가 보였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 6대, 공항 직원 수십 명, 그리고 대형 버스 5대. 모든 게 이미 배치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구나.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챕터 3 착륙 3분. 내 32년이 부끄러워진 순간. 비행기 문이 열리는 데는 보통 2분 정도 걸립니다. 안전 확인을 하고 탑승교를 연결하고 문을 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정확히 3분 후에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6명이었어요. 모두 흰색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각종 의료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40대 남성이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어요. 미스터 요하임,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리 교수입니다. 우리가 케어하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어예요.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 의사라니. 발음도 완벽했어요. 베를린에서 오래 산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의료진이 정확히 1A 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안내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요하임 씨의 좌석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혈압 110에 70, 맥박 92, 산소 포화도 96%입니다. 한국인 간호사분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고했어요. 리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은 들것을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산소통을 연결했어요. 또 한 명은 심전도 기계를 가져왔고 나머지는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2분이었습니다. 딱 2분 만에 요하임 씨를 들것에 옮기고 모든 의료 장비를 연결했어요. 산소 마스크, 심전도, 수액, 혈압계까지. 마치 기내가 움직이는 응급실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5분 내 병원 도착 가능합니다. 심혈관 중재시술팀 대기 중입니다. 리 교수님이 무전기로 어디론가 보고했어요. 그러고는 요하임 씨에게 다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요하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요하임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문 밖으로 나왔어요. 탑승교 너머로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최신형 구급차였어요. 문이 열리자 안이 보였는데 작은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의료 장비가 가득했어요. 요하임 씨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리 교수님이 제게 말했어요. 환자분은 잘 돌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 5분 거리입니다. 가족분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수술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눈 내리는 활주로를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2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로마 공항에서의 그 끔찍한 밤. 응급 환자가 있었지만 구급차는 4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는 공항 바닥에 누워 있었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분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3분. 비행기 문이 열린 지 3분 만에 의료진이 왔습니다. 5분. 공항에서 병원까지 5분 거리라고 했어요. 제 32년 경험으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비행기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253명의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비자는요? 호텔은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하지만 프로페셔널이니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공항 직원이 안내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탑승교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공항 직원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어요. 15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40대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긴급상황 대응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그분의 영어는 미국식 발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비자는 긴급 상황으로 전원 면제 처리됩니다. 지금부터 개인별 통역 직원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역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각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독일어 통역 담당 이수진입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담당 박지민입니다. 편안히 따라오세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253명의 승객을 위해 8개 언어 통역 직원을 준비해놨다고요? 우리가 연락한 지 겨우 2시간도 안 됐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프랑스 가족에게 다가간 통역 직원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살 루카가 눈을 반짝였어요. 일본인 승객들에게는 일본어 통역이, 독일 사업가들에게는 독일어 통역이 붙었습니다. 입국 수속이 시작됐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긴급 통로로 이동했어요. 총 10개의 부스가 열렸고 승객들이 동시에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걸린 시간이 평균 1분 30초였어요. 여권 확인하고 도장 찍고 환영 인사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사벨라 로렌츠 씨 환영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입국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 여권을 돌려주며 작은 안내문도 함께 건넸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쓰여 있었어요. 호텔 위치, 비상 연락처, 그리고 무료 지원 서비스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53명 전원이 입국 수속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15분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입국 수속만 2시간 걸리는데 말이죠. 런던 히드로는 더 심해서 3시간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15분 만에 253명을 처리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미 모든 짐이 나와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 가방마다 주인의 이름이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와 각자의 모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누가 언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밖으로 나가자 버스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전기버스였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차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각 좌석에는 생수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어요. 간단한 간식이었지만 6시간 넘게 긴장한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타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창밖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연락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의료팀, 통역팀, 입국심사, 수화물, 버스, 간식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32년간 100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국도 이렇게까지 체계적이진 않았어요. 한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사람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이미 절반 이상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장비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32년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죠. 그냥 환승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저희 253명을 마치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어머니 소피가 제게 말했어요. 이사벨라, 저희 살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국 덕분에요. 챕터 4 트랜짓 호텔, 그리고 손편지. 버스는 공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트랜짓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눈이 내리는데도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저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후 7시 30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이미 직원들이 도열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안내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체크인 데스크였어요. 10개의 데스크가 동시에 열려 있었고 각 데스크마다 통역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표지판이 보였어요.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트랜짓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총지배인 이재훈입니다. 긴 여행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어는 부드러웠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체크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는데 앞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당 평균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권 확인하고 객실 카드키 받고 간단한 안내 듣고 그게 전부였어요. 복잡한 서류도 없었고 신용카드 제시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사벨라 로렌츠님 환영합니다. 객실은 5층 512호입니다. 조식은 내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층 레스토랑에서 제공됩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어요. 이사벨라를 로렌츠를.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요. 카드키와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객실 안내문과 긴급 연락처가 들어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로 연락주세요. 24시간 한국어, 영어, 독일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내문이 3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 제 모국어인 독일어 버전을 읽었습니다. 호텔 시설 안내, 와이파이 비밀번호, 비상구 위치, 그리고 내일 공항 셔틀 시간표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5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512호 앞에 섰어요.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객실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침대는 하얗게 정돈되어 있었고 커튼은 반쯤 열려 있어서 창밖 풍경이 보였어요. 작은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봤어요.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안에는 차 티백 6개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유자차, 생강차, 녹차. 각각 2개씩이었습니다. 옆에는 초콜릿 4개가 있었고 작은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손글씨로 쓴 메모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사벨라 로렌츠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셨을 텐데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로 연락주세요. 인천공항 트랜짓 호텔 직원 1동. 제 손이 떨렸어요. 메모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메모. 제 이름이 정확히 적힌 메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2년 전 로마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항 대합실 바닥에서 밤을 샜어요. 담요도 없었고 베개도 없었습니다. 물 한 병 받으려고 2시간을 줄 서야 했죠. 화장실은 더러웠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편한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손님으로 대했어요. 아니, 손님 이상으로 대했습니다. 가족처럼 대했어요. 각자의 모국어로 소통하고 각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손편지까지 써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호텔에서 온 것이었어요. 요하임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상태 안정적이며 내일 오전 일반 병동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요하임 씨가 살았어요. 수술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그 소식을 저희에게 즉시 전달해 준 겁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해준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행 비행기가 다시 뜰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루 더 머물게 될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이 나라는 우리를 돌볼 줄 아는 나라였으니까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불을 끄려다가 말았어요. 책상 위에 바구니를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작은 바구니, 차 티백들, 초콜릿, 그리고 손편지. 그 작은 것들이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32년간 100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파리의 5성급 호텔도 뉴욕의 럭셔리 호텔도 이렇게까지 세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 트랜짓 호텔이 그 어떤 호텔보다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3분 만에 온 의료진, 완벽한 독일어, 15분 만에 끝난 입국 수속, 각 언어별 통역 직원들, 그리고 이 손편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취리히를 떠날 때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죠. 그냥 아시아 어딘가의 환승공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말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2년간 찾던 게 뭐였는지를요. 챕터 5 새벽 2시 아이가 사라졌다. 잠이 깊게 들었어요. 32년간 비행하면서 낯선 호텔방에서 자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만큼 편하게 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침대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마음이 편했던 게 더 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깼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1시 50분이었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려서 깬 것 같았는데 처음엔 꿈인가 싶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한 목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그리고 비명. 루카! 루카!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가보니 프랑스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소피는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아버지 피에르는 비상계단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소피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루카가 없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32년 경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긴급 상황에서는 침착해야 합니다. 피에르가 대답했어요. 밤 11시 30분쯤 아이들 재운 후 저희도 잤어요. 그런데 방금 깨서 보니 루카가 침대에 없었어요. 형은 자고 있는데 루카만 없어요. 새벽 2시. 마지막 목격 시각이 밤 11시 30분이라면 2시간 반이 지난 겁니다. 8살 아이가 낯선 호텔에서 2시간 반 동안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객실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소란 때문에 깬 승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런트에 연락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화했어요. 지금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매니저와 직원 3명이 뛰어나왔어요. 숨이 찬 걸 보니 계단으로 뛰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 즉시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어요. 전 직원 긴급 소집. 5층에 8살 남자아이 실종. 파란색 잠옷 착용. 즉시 수색 시작.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프런트 직원, 식당 직원, 청소 직원, 심지어 주방 직원까지. 모두 잠옷 차림이거나 급하게 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밤 근무가 아닌 사람들도 달려온 거예요. 총 3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8살 남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이름은 루카, 프랑스 국적, 파란색 잠옷 착용. 지금부터 팀을 나눠서 수색합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비상계단, 옥상, 지하, 정원까지 모든 곳을 확인하세요. 매니저의 지시가 떨어지자 직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사업가들, 일본 회사원들, 그리고 저까지. 저희도 돕겠습니다. 같이 찾아봐요. 순식간에 50명 규모의 수색팀이 만들어졌어요. 매니저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아세요? 네, 같은 비행기 승객이었어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 심리를 아실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2년간 수없이 봤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비행 중에 길을 잃는 아이들, 화장실을 못 찾는 아이들, 부모와 떨어져 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우면 숨습니다. 어둡고 좁은 곳에 숨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을 찾아요. 매니저가 즉시 지시했어요. 창고, 청소용품실, 기계실, 그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세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무서워서 숨을 만한 곳들이요. 직원들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당도 확인했어요. 의자 및 테이블 및 주방까지. 하지만 루카는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도 봤어요. 컴퓨터들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정원이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벤치 뒤를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나무 아래도 봤어요. 역시 없었고요. 작은 정자가 있어서 그곳도 들어가 봤습니다. 빈 공간만 있었어요. 루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호텔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창고 문을 열어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번째 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잡아당겼어요. 열렸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호텔 직원이 나눠준 작은 손전등이었어요. 빛이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보였어요. 빗자루, 걸레, 양동이. 그리고 구석에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루카?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 작은 몸이 움찔했습니다.
파란색 잠옷이었어요. 루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급하게 움직이면 아이가 더 놀랄 테니까요. 루카는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 울었나 봐요. 저를 보더니 더 움츠러들었어요. 무서웠던 거죠. 낯선 어른이 다가오니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루카, 괜찮아. 엄마 아빠가 찾고 있어. 우리 같이 가자. 하지만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제 재킷을 벗었습니다. 춥긴 했지만 아이가 더 중요했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재킷을 아이에게 덮어줬어요. 추웠지? 이제 괜찮아. 무섭지 않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루카가 제 눈을 쳐다봤어요. 그 작은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봤어. 창문 구경하던 거 기억나. 정말 신나 보였는데. 제가 말했어요. 루카가 조금 반응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길을 잃었구나. 무서웠겠다. 나도 어렸을 때 길 잃은 적 있어. 정말 무서웠어. 루카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알아. 밤에는 길 찾기 어렵지. 내 잘못이 아니야.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루카가 한참을 제 손을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제가 그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일어섰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렸어요. 오래 웅크리고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나 봐요. 제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8살 아이는 이렇게 가볍구나 싶었습니다. 창고를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아이를 안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호텔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어요. 수색대가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찾았어요. 제가 크게 소리쳤어요. 불빛들이 우리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소피와 피에르도 뛰어왔습니다. 루카! 소피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어요. 저는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루카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루카! 루카! 소피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안고 또 안았어요. 피에르도 2사람을 안았습니다. 3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 다른 승객들 모두가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3시, 눈 내리는 호텔 정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매니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우면 숨어요. 제 경험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3분 만에 30명이 모였잖아요. 밤인데도 말이에요. 매니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는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아이를 찾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32년간 저는 수많은 호텔을 다녔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소피가 제게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루카는 용감한 아이예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해놨어요. 루카를 위한 거였습니다. 담요도 있었고 마시멜로까지 띄워진 코코아였어요. 루카가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요하임 씨는 완전히 회복해 걸어다녔고 병원비는 전액 지원됐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서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제와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 거예요. 더 이상 기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 이미 많은 승객들이 와 있었어요. 프랑스 가족도 보였습니다. 루카는 형과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무색하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회복이 빠르네요. 뷔페식 조식이었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같은 한국 음식도 있었고 빵과 시리얼 같은 서양 음식도 있었습니다. 일본 승객들을 위한 나토와 미소시루도 보였어요. 식사를 담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을 돌며 뭔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사벨라님, 작은 선물입니다. 매니저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차잔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이었는데 옆면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저벨러 러렌츠 금색 글씨로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 호텔의 작은 마음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차를 드실 때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차잔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어요. 매니저는 미소만 짓고 다음 테이블로 갔습니다. 주변을 보니 모든 승객이 각자 이름이 새겨진 차잔을 받고 있었어요. 253명 전원에게요. 누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아침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공지가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이 오늘 오후부터 재개방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행기 일정은 내일 오전으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하루를 더 서울에서 보낸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오전에는 서울대병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하임님을 면회하실 분들은 오전 10시에 로비로 나와주세요. 오후에는 서울 시내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오전 10시 버스에 탔습니다. 20명 정도가 함께 갔어요. 모두 요하임 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요하임 씨의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요하임 씨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이틀 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분이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하임 씨가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가 말했더니 요하임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손목으로 수술해서 회복이 정말 빠르대요. 독일이었으면 최소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분이 설명했어요. 병실 한쪽에는 모니터가 있었는데 독일 의료진과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독일 의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술 기법과 회복 속도는 우리도 못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독일은 의료 선진국인데 그 나라 의사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 안녕하세요. 환자분은 완전히 회복 중입니다. 내일 퇴원 가능하고 일주일 후면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병원비는 긴급 의료 지원으로 처리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하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희도 모두 울었습니다. 이틀 전 비행기에서 쓰러진 그분이 지금 걷고 웃고 내일 퇴원한다니. 기적이었어요. 경복궁의 600년 역사를 보며 저는 제 32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며 한국 직원들이 배웅해줬고 서울 상공을 날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3개월 후 은퇴식에서 저는 한국이 72시간 만에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지금 저는 신입 승무원들에게 가르칩니다. 진짜 서비스는 매뉴얼이 아니라 진심이라고요. 32년간 100개국을 다녔지만 단 72시간의 한국이 제게 가장 큰 배움을 줬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효율도 좋지만 따뜻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